일반 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운동의 기술을 다룰 때 우리가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때 이 등속 원운동을 다뤘었는데 이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극좌표를 쓰면은 그, 그 극좌표에 있는 좌표, 그러니까 반지름 좌표와 그 다음에 이 각 좌표 가지고서 이 등속 원운동을 표현하면 이 반지름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 각의 시간 미분, 이걸 이제 각속도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각속도가 상수인 그런 운동이 이제 등속 원운동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각속도 상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이제 오메가라는 기호를 썼었죠. 자, 이런 그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이 크기는 r 오메가, 그 다음에 방향은 이 세타 방향이니까 이 원의 접선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 가속도는 이 크기는 r 오메가 제곱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r 햇으로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 방향을 향한다 라는 것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이 구심 가속도다. 그러니까 원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 크기는 이제 일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속력의 크기는 일정하더라도 이 속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바뀌는 가속도가 바로 구심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왜 운동을 하는가라는 입장에서, 그러면 왜 원운동을 하는가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그 운동, 그러니까 힘을 받은 물체는 이제 가속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지금 원운동도 보면 이 가속 운동이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했던 거니까 그럼 이렇게 가속이 되려면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를 이 원운동하게 하는 그 힘을 이 구심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센트리페탈 포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구심력의 크기는 뭐 당연히 이 뉴턴 제2법칙에 따라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이때 이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를 넣어주면 예, 그 크기는 mr 오메가 제곱이 되고 이 방향은 이 원의 그러니까 원점 방향,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r 오메가 제곱이라고 기억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여기 보면 V가 이제 R 오메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반지름과 이 속력으로 이렇게 해서 합칠 때는 이 R분의 MV 제곱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운동의 한 예로 그 이 줄에 매단 물체 돌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이 줄에 물체를 매달고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죠. 그럼 이 물체가 이제 원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 그럼 어떤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거는 잘 살펴보면 우리가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원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줄의 장력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을 때 이렇게 줄을 끊으면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 거냐. 그럼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힘이 가해지지 않죠. 그러면 뉴턴 제2법칙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힘을 안 받았으니까 그때의 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 접선 방향으로 계속 물체는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날아가고 이 원을 따라 계속 돌려면 내가 힘을 계속 가해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이 줄의 장력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운동은 구심력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물체를 줄에 매달아 돌리는 것은 이 줄의 장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이 자동차가 이렇게 그 핸들을 돌려서 이게 그 커브길을 따라 이렇게 진행 방향을 바꾼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이제 원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그 어떤 구심력이 작용했겠는가를 보면 일단 구심력의 방향은 이렇게 원의 방향이 있으면 그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해야 되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해주는 거는 바로 이 지면과 이 바퀴 사이에 이제 마찰력이 작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면과 바퀴 사이가 미끄럽다 그러면 이 진행 방향을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마찰력이 존재해야만 이제 그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나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로는 이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이제 공전하는 것도 원운동이죠. 뭐 정확하게 하면은 정확한 원은 아니고 약간 타원이지만 거의 원에 가까우니까 원운동이라고 보면,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가? 그건 뭐 지구의 중력이겠죠.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 달을 지구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달은 이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원운동이라는 게 구심력이 작용해서 이 구심 가속도가 생기는 거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뭐 더 이상 복잡한 건 없죠.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중돌기 문제인데, 지금 그 1901년 서커스 공연에서 이 알로 디아볼로라는, 여기 아마 이 사람인가 보죠. 이 빨간 복장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 원통을 따라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타는 묘기를 선보이는데, 이때 필요한 건 뭐죠? 예, 바로 스피드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되려면 이제 조금 복잡하게 문제를 하려면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얼마 높이에서 출발을 해야만 이 중간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끝까지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근데 뭐 충분히 높은 데서 출발 안 하면 여기 못 가고 중간에 떨어지죠. 예, 그렇게 안 되려면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이렇게 돌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래서 공중 돌기 이 틀을 반지름 2.7m인 원으로 가정하고, 이 디아볼로가 최고점에서 떨어지지 않을 최소 속력을 구하여라. 그럼 여기서의 최소 속력이 얼마 이상 돼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묻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자, 어쨌든 이 점에서도 이 디아볼로는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운동을 하려면 이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구심력이 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저 꼭대기점에 갔을 때 이 디아볼로가 받는 힘, 뭐 사실은 꼭대기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받는 힘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이 원통으로부터 받는 수직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같으면 중력은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수직력은 이 원통에 항상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지금 요 제일 꼭대기점에서는 이 중력의 방향과 수직력의 방향이 똑같죠.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서 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 구심력과 구심 가속도의 관계, 그러니까 F는 ma를 적용하면, 자, 구심력, 그러니까 R분의 mv 제곱은 이 사람이 받은 구심력, 그러니까 이 중력과 그다음에 수직력의 이제 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수중력이 이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려면 속도가 충분히 커야겠죠. 그래서 속도가 충분히 크면 n이 이제 더 클 거고, 이 딱 0이 되는 순간이 이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으로 돌 수 있는 속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n이 0일 경우, 그러면 지금 요 관계식으로부터 v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m은 없어지고 rg는 넘어가서 v는 이제 루트 gr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이 반지름 2.7m,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26m/s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동차가 커브길을 도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 1500kg의 자동차가 이 평탄하고 수평인 이 곡선 도로에서 커브를 돌자고 한다. 자, 커브의 곡률 반지름이 35m이고, 자, 이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휘어지는데, 그 도로에 이걸 원으로 보면 그 원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바퀴와 건조한 노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가 0.523일 때,
이 자동차가 길에서 안전하게 커브를 돌 수 있는 최대 속력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커브를 돌려면 지금 반지름은 정해져 있죠. 그럼 이때 이 커브를 돌 때 가속도, 구심 가속도가 얼마나 되죠? 예, R분의 V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R은 상수로 정해져 있으니까 좀 V가 커지면 이 V 제곱에 비례해서 이 가속도도 커지겠죠. 그럼 이렇게 커브길을 따라 이렇게 돌려면 그만큼 구심력도 크게 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때 이런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이 마찰력이라 그랬죠. 그 마찰력 중에서도 정지 마찰력입니다. 이거는 바퀴가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면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굴러갈 때는 이 미끄럼지는 마찰력에서 운동 마찰력이 아니라 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 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작용할 수 있는 마찰력의 한계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걸 넘어가는 그 속력으로는 이 커브길을 돌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알아보려면, 자, 먼저 이 자동차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나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그려놓고 이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자동차에 이 작용하는 수직력이 있을 거고, 수평 방향으로는 이제 마찰력이 작용할 겁니다. 자, 이 마찰력이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력이 회전하는 자동차의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은 이제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이라 그랬고, 이 정지 마찰력은 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 R분의 mv 제곱이 fs가 되는데, 그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 그러니까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이 수직력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이제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적용하려면 수직력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수직력의 크기는 그 수직 방향에 운동은 없다라는 걸로부터 이 수직력과 중력의 합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수직력의 크기는 이 중력과 같다라고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수직력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최대 속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R분의 mv max가 µs, 수직력의 mg 이렇게 되니까 양쪽에 m은 없어지고 vmax는 이렇게 µs gr 다 곱한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이제 집어넣는데, 자, 0.523, 9.80, 35.0 전부 이렇게 유효 숫자 세 자리로 넣어서 계산을 했으니까 이 답도 유효 숫자 세 자리로 13.4로 이렇게 내면 됩니다. 그러면 13.4m/s가 되겠죠. 자, 뭐 여기서 약간 그냥 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뭐 여러분들이 운전을 뭐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전을 할 때 그래서 이 커브길을 여기 보면 회전 반지름,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을 보고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 35m를 도는데 최대로 돌 수 있는 게 13.4m/s.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하면 3.6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얼마나 되나요? 한 50 정도 될라나요? 그러니까 내가 시속 50km의 속력으로 가도 이 커브길을 돌려면 최소한,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 35m는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35m도 굉장히 완만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거리 같은 데서 커브길 돌 때는 절대로 그 35m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그걸 꺾어서 돌려고 하면 그 달려가던 속도, 예를 들어 시속 50km로 가면 절대 회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커브길을 돌기 전에 반드시 이 자동차의 속력을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잘 아셨죠? 자동차가 커브길 도는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겠는데, 이번에는 그 스피드를 좋아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경주용 자동차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읽어보죠. 자, 그림은 질량이 600kg인 이 그랑프리 경주차가 이 반지름 R은 100m인 평탄한 원형 경주로를 달리는 모습이다. 자동차의 모양과 날개 주위로 지나가는 공기가 자동차의 음의 이 양력
FL을 작용한다. 이 경주로와 자동차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는 0.75이다. 그리고 네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은 모두 같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 그 경주용 자동차하고 일반 자동차의 차이가 뭐냐. 지금 여기 설명에서 보듯이 이 마찰력이 작용해서 이 커브길을 돌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경주용 자동차에는 이 공기 역학을 이용해서 이 음의 양력이 작용하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자동차가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려해 봐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음의 압력, 양력이라는 게, 양력이라고 하는 건 보통 비행기가 이렇게 그 뜨는 힘을 이제 띄워주는 힘, 이걸 이제 양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양력이 왜 발생하느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유체역학 이런 거 할 때 보면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냐,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설명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설명에도 또 대부분 잘못 설명해 놓은 책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마그누스 효과, 공기, 이제 비행기가 위로는 둥글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그쪽으로 지나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밑은 느려서 뭐 그 차이 때문에 뜬다 그러는데, 사실 비행기가 뜨는 건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보통 그거보다는 이 비행기는 이제 날개 각도에 의해서 이 앞으로 비행기가 굉장히 빠르게 가니까 이 바람의 방향을 그 날개를 가지고 밑으로 꺾어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얻는 이제 그 양력을 이용해서 보통 나는데, 자, 어쨌든 마그누스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설계, 이 날개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도 그 자동차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보통 자동차들 어떻게 만들죠? 밑은 평평하고 그다음에 위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제 거의 비행기 날개하고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런 자동차는 내가 속력을 막 올리면, 그러면 그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바람이 굉장히 빠르게 부는 거랑 똑같죠. 그럼 위로 지나가는 바람과 아래로 지나가는 바람 사이에 속력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자동차 형태는 위로 지나가는 바람의 속력이 더 빨라지죠. 그럼 비행기 날개하고 똑같아져서 이게 위로 뜨는 이제 이 양력이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되느냐? 위로 뜨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 자동차의 무게를 이제 무게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럼 수직력을 떨어뜨리겠죠. 그럼 이 도면하고 이 자동차 사이는 그 중력만 작용하면 중력만큼의 수직력이 작용할 텐데, 이 윗방향으로 들어올리는 양력이 작용하면 그만큼 수직력이 작아지고, 수직력이 작아지면 마찰력이 줄겠죠. 그러면 이 자동차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핸들을 꺾는다든지 할 때 마찰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차는 이제 고속으로 주행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설계할 때 이제 그 자동차의 모양 같은 거를 그래서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얼마나 날 거냐. 그래서 잘못 설계하면 진짜 비행기가 돼서 막 속력이 100, 200, 시속 200km 올라가면 약간씩 뜨는 거죠, 정말로. 그럼 이제 이 브레이크가 잘 안 듣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경주용 자동차들은 정말 그 속도로 많이 달리잖아요. 특히 이제 포뮬라1 같은 경우에는 뭐 시속 300km 넘어갈 때도 많으니까. 근데 이런 자동차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반대로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 밑으로 지나가는 속력이 빠르고 차 위로 지나가는 공기의 속력은 느려지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차 설계를 그렇게 하면,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차를 눌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음의 양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속력이 28.6m/s일 때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면 이 자동차를 아래로 누르는 음의 양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 마찰력이 구심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퀴와 지면 사이에 이제 마찰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그 마찰력의 크기는 마찰계수와 수직력의 곱이죠. 그 다음에 수직력은
이 무게와 음의 양력의 합이니까 이걸 다 고려해서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R분의 MV 제곱이 그러니까 중력, 그러니까 수직력이 이제 중력과 이 음의 양력의 합이니까 이게 자, 근데 그때 조건이 요거를 이제 그 만족하는 속력이 그죠? 이게 최대 마찰력이니까 정지 마찰력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게 요속력이란 얘기죠. 그 28.6m/s. 그러면 내가 여기서 FL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제 요쪽 함을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FL은 뮤로 나눠주고 이렇게 넘긴 다음에 mg를 빼면 되니까 이 제시된 숫자를 넣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예, 이제 660N이다. 자, 이걸 무게로 환산을 하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뉴턴을 이 무게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킬로그램 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럼 킬로그램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근데 중력 가속도가 이 10m/s라고 보면 대략 1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66 킬로그램 중만큼 이 음의 양력이 이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 무게에다가 더하기 이 66kg만큼 더 얹은 것만큼 이제 작용을 한다. 근데 뭐 차가 이거보다는 훨씬 무거울 테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이 음의 양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음의 양력의 크기 FL은 이게 그 우리 공기 저항에서 해봤죠. 그 공기 저항의 크기가 V 제곱에 비례했는데, 그러니까 이 양력의 크기도 이제 V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자동차의 그 속력이 굉장히 빨라지면 굉장히 빨리 커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보면은 요때 그러니까 28.6m일 때가 아니라 90m일 때의 이 음의 양력의 크기는 얼마나 될 거냐. 그거를 이제 한번 계산해 봐라. 뭐 계산은 간단하죠. 그럼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28.6일 때 660N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 비율만큼 제곱해서 곱하면 이제 6600N 돼서 한 3배 좀 넘어갔으니까 3점 몇 배 된다고 보면 한 10배 커진다. 그죠? 예. 그래서 근데 90m/s면은 뭐 시속 300에서 400 정도 되죠. 이건 거의 이제 포뮬라1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속력되면 그 포뮬라1 자동차에서는 그러니까 이 양력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문제 다루는 김에 하나 더 해보죠. 자, 이번에는 이거 다 다른 조건은 비슷한데 이제 도로면을 경사를 지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 이렇게 커브길 같은 데서는 이 자동차 타이어와 이 도로 사이의 마찰력만 가지고는 그 충분한 구심력을 주지를 못해서 이제 그러면 그 고속도로에선 차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니까 그러면은 그 커브길을 돌려면 그 필요한 구심력도 크겠죠. 그래서 이 마찰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도로면을 경사지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얼마나 경사지게 해야 되느냐 뭐 등등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각도를 정하죠. 이제 그에 관련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고속도로의 곡선길은 이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마른 상태에서는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력이 이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적게 되면, 특히 비가 오면 이 마찰력이 굉장히 이제 무시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경사면의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은 이 반지름이 R이 190m인 경사면에서 20m/s의 등속력으로 달리는 질량 M의 자동차인데 이 도로에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사면의 각도 세타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자, 앞에서는 자동차가 이렇게 그 커브길을 따라 이제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건 그 마찰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마찰력이 없다 그러면
그럼 뭐가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결국 원운동이라고 하는 건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내가 그 자동차가 경사진면에 놓인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 놓인 물체는 이 힘을 무슨 힘을 받나 봐야죠. 두 개 받죠. 자, 하나는 중력을 받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직력을 받습니다. 그럼 이 두 힘의 합력에 의해서 그죠? 그게 이 그 합력 중에 이제 수평 방향의 성분이 이 구심력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그럼 그게 또 조건이 필요하겠죠. 안 그러면 경사면을 내려오는 수가 생기죠. 예. 근데 경사면을 내려오지 않고 계속 원을 돈다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자, 이런 운동도 그러니까 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잘 나누는 거죠. 좌표계를 잡을 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이제 이 경우에는 더 편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빗면 풀 때 빗면의 그 좌표계 방향을 빗면의 방향과 빗면의 수직 방향으로 나눴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그냥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수평 방향을 보면 이쪽 방향으로는 원운동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힘의 크기는 자, 이쪽 방향은 이건 그죠? 중력은 기여 안 하고 그 수직력 중에 내가 요게 세타면 사인 세타만큼이 이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R분의 mv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수직 방향으로 보면 수직 방향은 수직력 중에 그 윗방향, 수직 방향 성분하고 중력이 작용하는데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미끄러져 내려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0이겠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FN이 얼마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세타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요쪽에 있는 FN치를 요쪽으로 넘겨서 서로 나눠주면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왼쪽은 탄젠트 세타만 남을 거고 이쪽은 그러니까 R분의 mv 제곱을 fg, mg로 나눈 요게 되겠죠. 그럼 이제 m은 떨어지고 이 gr분의 v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구체적인 숫자를 집어넣고 하는 계산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순전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죠? 그때 작용하는 수직력의 수평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원운동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제 상황은 여기 마찰력도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되겠나? 뭐 이러면 뭐 약간 더 복잡해지겠죠. 그때도 뭐 이 마찰력, 그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그 수직력에 비례하는 그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 해가지고 이제 풀면 됩니다. 약간 더 계산은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는 이제 연습 문제로 내는 게 좋겠죠. 예. 자, 이제 등속 원운동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됐겠죠. 자, 그래서 약간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봅시다. 이게 물체가 원운동을 하는데 지금 이제 등속 원운동은 일정한 각속력, 그러니까 또 일정한 접선 속력으로 돌고 있는 건데 이 점점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죠. 아니면 느려지거나 이렇게 이 속력이 이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의 기술할 때 뭐 이거를 이제 보여는 줬었죠.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떠넘기기는 했지만 자, 그래서 이 극좌표계에서 속도 가속도 계산했던 거를 다시 여기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이 속도는 내가 극좌표에서 쓰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R과 세타가 변하는 걸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고 가속도는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좌표에서 쓰면 그러니까 R 해세 방향은 이제 반지름 방향이고 세타 해세 방향은 접선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비등속 원운동이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죠. 어쨌든 원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 반지름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R 닷은 R은 상수니까
R 닷은, 그러니까 R을 시간으로 미분했다는 요 다시 기호죠. 그러니까 그 미분한 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계산해 놓은 요 식에서 R-0을 넣으면 좀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V에서 보면 R-0 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요 세타 헷 방향만 남습니다. 그래서 V는 R 세타 닷의 세타 헷. 이거는 달라진 게 없죠. 그러니까. 그죠? 이 비등속이라 그래서 달라지는 거 없다. 그러니까 그 반지름만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속력은 항상 R 오메가로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가속도를 보면 이 가속도에 이제 이 세타 닷이 0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타 더블 닷도 0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항이 살아남을 겁니다. R 닷은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는 요건 없으니까 요것만 남고 그래서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 이제 R 햇이 나오고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죠. 이게 바로 구심 가속도였죠. 방향이 마이너스 R 햇이니까 이 중심 방향을 향하는 건데 지금 세타 더블 닷이 0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요 항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세타 햇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접선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선 가속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운동은 유지하는데 비등속일 경우에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가속도는 뭔가 하나 더 생긴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원운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심 가속도 더하기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 빨라지는 속력을 주는 이제 접선 가속도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려면 이제 힘이 가해져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비등속 원운동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힘이 이제 합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이 원운동을 유지하는 구심력과 그 다음에 접선 방향으로 가속을 시켜주는 이 접선 방향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여기 밑에 조금 정리해 놨죠. 그래서 속도는 이 접선 방향을 유지되고 크기는 그냥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V는 R 오메가가 된다. 근데 물론 여기서 오메가가 상수가 아니죠. 이제 더 이상 바뀔 수 있다.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보면 그래서 이 반지름 방향 성분의 구심 가속도가 있고 회전각 방향 성분의 접선 가속도가 있는데 구심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R 오메가 제곱이고 R분의 V 제곱이고 이제 접선 가속도는 이 R 알파라고 썼는데 여기서 알파는 이 세타 더블 닷 그러니까 각 가속도, 각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가를 나타내는 그거에 의해서 이만큼의 이제 이 접선 가속도가 생긴다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등속 원운동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물체를 줄에 매달아 가지고 돌리는 건데 그 앞에 문제들은 이 줄에 매달아서 물체를 이렇게 수평면에서 이렇게 돌렸다라고 하면 이 수평면에서 돌리지 않고 이 수직면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 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직면에다 놓고 이렇게 돌리면 계속 이렇게 도는 동안에도 중력이 이제 작용하는데 중력은 계속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방향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장력이 일정하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계속 변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다루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때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뭘 구하라는지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질량 M인 작은 구가 그러니까 길이 R에 줄 끝에 매달려 여기 고정된 점 O를 중심으로 연직 평면에서 원운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의 속력이 V이고 이 줄이 연직 방향과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을 때 이 구의 접선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구하여라. 지금 요 정도 요각 세타일 때 이 장력하고 이 접선 가속도를 구해봐라. 뭐 이런 거죠. 자, 요 장력은 이 세타 크기에 따라 계속 바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극좌표계를 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저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적을 때 극좌표에서 적는 게 제일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 자체를 이 XY로 적기 시작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 경우엔. 그래서 이 반지름 방향과 그 다음에 접선 방향으로 나눠서 적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접선 방향이라고 하는 건 이 방향이죠. 그 이 방향에 이제 운동 방정식을 적어보면, 그럼 MAT, T라고 하는 건 탄젠셜, 그러니까 접선 방향이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그 MAT는, 자, 그럼 접선 방향에 힘이 뭐가 작용하나를 봐야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과 중력이 있는데, 장력은 항상 접선 방향의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 장력은 기여하지 않을 거예요. 중력만 기여하는데, 중력 요 중에 요각이 세타니까, 예, 요만큼은 이제 사인 세타에 해당하겠죠. 네,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얼마다라는 거 알죠? 예, g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반지름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적어봐야겠죠. 반지름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방향은 구심, 그러니까 가속도가 작용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 알고 있어요. V를 내가 안다고 치면 R분의 mv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 작용하죠. 장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중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부터 내가 장력이 얼마나 작용할지를 세타의 함수로 알 수 있죠. 물론 V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넘겨서 풀면 T는 mg에 RG분의 V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문제 구하라는 건 다 해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한 김에 몇 가지 이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해봅시다. 자, 이 장력이 가장 커지는 그 구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봐도 뭐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예, 세타가 0일 때가 제일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내려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장력하고 중력의 차이가 바로 이 원운동하고 있는 거에 그 구심력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속력, 그러니까 R분의 mv 제곱 더하기 mg만큼의 이 장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죠? 예. 가장 작아진 데는 뭐 당연히 여기겠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릴 때,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안 돌리면 쭉 올라가다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원운동을 할 조건, 이게 그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원통을 돌아 나갈 조건하고 똑같죠.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원통을 돌 때는 이 장력 대신에 수직력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장력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내가 이 물체가 그 꼭대기까지 다 돌아 올라가려면 요 꼭대기에서도 장력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저게 최소한, 그러니까 완벽하게 원운동을 하려면 이 최소 속도 얼마로 이제 가야 되는가, 이런 거 여기서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구가 원운동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꼭대기에 도달할 때 최소 얼마의 속력이 되어야 하는가, 뭐 이제 이런 거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운동에 관련된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있는 김에, 그래서 이 원운동과 관련된 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데 잘 안 다루는 이제 뭐 그런 내용들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우리의 좌표계는 관성계인가라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레이가 그 관성의 법칙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실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그 갈릴레이가 썼던 좌표계가 이 관성계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근데 그 이런 질문 한번 이제 던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갈릴레이가 그 관성의 법칙을 발견한 그 실험에 썼던 좌표계는 어떤 좌표계냐? 그리고 그 좌표계가 진짜 관성 좌표계가 맞는가?
그래서 그 갈릴레이의 추론이 올바랐던가 한번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자, 갈릴레이가 썼던 좌표계는 그냥 실험실에서 실험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 근데 그 실험실에 고정된 좌표계예요. 근데 실험실이라고 하는 건 땅 위에 지어진 건물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갈릴레이가 썼던 그 좌표계는 그 우리 지면에, 그러니까 지구의 그 지면에 고정된 이 좌표계일 겁니다. 그럼 그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는 관성계냐?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좌표계가 관성계냐 아니냐는 실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갈릴레이가 해봤더니 관성계라고 나왔으니까 관성계라고 답을 해야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험을 얼마나 정밀하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했던 그 실험의 수준에서는 관성계였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다면 아마 갈릴레이가 다른 결론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 갈릴레이 시대에는 그런 결론 내기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정밀한 실험이 요구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후에도 이제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질문이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왜 그러면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는 그 관성계가 아니냐? 그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이라는 건 지구가 회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는 회전하는 좌표계예요. 그리고 회전하는 좌표계는 일반적으로 관성 좌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전에 의해서 이 비관성 좌표계의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효과가 뭐냐? 지금 그게 이제 여기 표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심력이라는 관성력이 나타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코리올리력이라는 조금 이상한 힘,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질문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전하는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인공위성 위에 올라가서 바깥에서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알 수 있겠죠. 지구가 도는 게 보일 테니까. 근데 지면에서 내가 집에 실험실에 살면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걸 내가 실험을 잘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답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쉽게 확인이 되진 않아요.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구의 회전각 속도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구의 회전각 속도 하루에 한 바퀴 돌죠. 그러니까 1일에 360도고 내가 이거를 이 360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면 2파이, 2파이고 1일은 86,400초니까 그걸 라디안 퍼 세컨드로 환산을 하면 0.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니까 10만 분의 1 퍼 세컨드. 굉장히 각속도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효과가 굉장히 작아서 우리가 잘 이제 못 느낀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이 원심력과 이 코리올리력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원심력은 관성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관성력이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그 뉴턴의 이 세 가지 운동 법칙 할 때 제1법칙은 이 관성계를 정의를 한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제2법칙은 그런 관성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럼 반드시 관성 좌표계를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에게 편리한 좌표계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에게 가장 편리한 좌표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정지해 있는 좌표계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 가속 운동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쓰고 있는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가 아닌 거죠. 이렇게 비관성 좌표계를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뭐가 나쁘냐? 라는 걸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된 건 이건 관성좌표계예요. 예를 들어 지변에 고정돼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좌표계는 관성좌표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정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관성좌표계라 그랬죠. 근데 일정 속력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게 점점 가속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 자, 그래서 그 가속도가 알파라 그래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어떤 한 점을 나타냈을 때 이 관성좌표계에서는 이거를 시간 t, 그 다음에 뭐 1차원만 생각해서 x라고 해봅시다. 움직이는 방향에. 근데 이렇게 가속되고 있는 좌표계에서는 그걸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t 프라임, x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일단 t 프라임하고 t는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좌표계에서 재나 시간은 다 똑같다. 이건 이제 뉴턴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다 똑같이 간다. 그죠? 이게 이제 절대 시공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도 시간 재는데 내가 찬 시계하고 옆에 친구가 찬 시계가 다르게 간다.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물론 이제 그 20세기가 되고 나서 진짜로 다르게 간다. 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 차이는 굉장히 작다. 왜냐면 우리가 빛의 속력 근처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은 다 똑같이 간다. 라고 먼저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시간은 똑같은데 저 파란 좌표계, x' 좌표계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x하고 x'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 2분의 1 알파 t 제곱으로 이게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래서 이 두 좌표계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좌표계에서 속도하고 가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속도를 계산하면 v'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파란색 좌표계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속도를. 그럴 때는 dx 프라임 나누기 dt 프라임인데 dt 프라임은 dt하고 똑같은데 dx 프라임은 요거 미분해야죠. 그죠? 그 한번 미분하면 x를 미분한 거에다가 요걸 미분한 게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t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는 v 마이너스 알파 t 이렇게 계속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를 계산해 봅시다.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a''은 dv'의 dt'인데 v' 앞에서 구했죠. 해보니까 dv dt가 있고 요거 d 알파 t가 있는데 그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 dv dt는 까만 프레임에서의 가속도니까 거기 빼기 이제 알파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각각의 두 개의 좌표계에서 운동 제2법칙을 적어봐요. 그러면 관성 좌표계인 까만 좌표계에서는 그냥 제2법칙 이렇게 성립할 거다. 그래서 이 물체가 어떤 힘을 F를 받는다면 MA는 F 돼서 움직일 거다. 네. 이 똑같은 운동을 그 파란 프레임, 가속되고 있는 프레임에서 적어보면 내가 MA''은 F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뭔가가 더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 요쪽으로 넘겨서 이제 맞춰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안 맞는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까만, 그러니까 관성좌표계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이 되려면 내가 내 가속도에서 요만큼 뭔가 더 고려를 해줘야 되더라 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 파란 프레임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운동 제2법칙을 그대로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거기서 쓰면 이걸 이렇게 쓸 거예요. MA''은 물체가 받는 힘 빼기 어떤 다른 힘이 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힘을 이제 관성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관성좌표계가 아니고 관성좌표계에 대해서 가속되고 있는 좌표계를 쓰려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이 힘이 다른 이제 추가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이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관성력은 가상의 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또 약간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성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없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내가 가속좌표계를 쓰고 있으면 그 힘은 엄연히 존재하는 힘이에요. 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걸 그러니까 그냥 가짜, 완전히 가짜 힘이라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뭐 그 가상의 힘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이 예로 이 관성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겪어봤을 법한 이 일정하게 가속되는 버스에서 이 손잡이의 움직임, 그죠? 매달려 있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나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버스 타고 가는데, 자, 버스 안에 타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내가 버스 안에 의자에 앉아 있는 관찰자예요. 그럼 내 좌표계는, 내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는 버스하고 같이 가속되고 있는 비관성 좌표계인 거죠. 그럼 보면, 여기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처음에 버스 출발할 때 가속될 때 보면 뒤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이거를 자, 두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먼저 관성좌표계를 쓰는 사람은 버스가 가속되니까 왜 얘가 이렇게 되나, 기울어져서 이렇게 유지되나 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줄에 장력이 작용해요. 그죠?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 두 힘이 합쳐져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지금 이 손잡이도 같이 버스하고 같이 가속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장력 중에 수평 성분이 이 수평 방향의 가속도로 작용해서, 그래서 손잡이가 일정 속도, 버스하고 같은 가속도로 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하고 중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버스 안에서 관찰하는 사람은 이 물체가 안 움직여요. 정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다 0이 돼야 돼요. 근데 장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중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다른데.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뭔가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바로 그 힘이 이 관성력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관성력이라는 게 이만큼 작용을 해서 이제 이 물체가, 그러니까 이 중력이 작용하는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는 거죠. 자, 이 예를 통해서 이 관성력이라는 게 이제 뭐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거는,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를 중력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 중력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중력과 관성력 공이 질량의 비례를 해요. 그죠?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이 가속되는 좌표계의 가속도 곱하기 질량입니다. 중력도 그렇죠. 중력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그러니까 이 힘의 효과가 질량에 비례하면, 그러니까 물체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속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관성력을 보더라도 결국 중력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관찰자는 아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장력이 이렇게 작용해서 장력이 아니라 관성력이 작용해서 이 장력과 균형을 이룬다 라고 설명은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 장력의 방향.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여러분들 몸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자, 이제 관성력이 뭔지 잘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회전하는 좌표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원심력과 코리올리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 관성력입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어떤 관성력을 받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 특히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심력과 원심력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심력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구심력을 뭐라고 배웠냐면 이 물체를 원운동하게 만드는 힘이라 그랬죠. 자, 이거는 물론 관성좌표계에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원운동이라고 하는 건 가속운동이라 그랬죠. 구심 가속도가 있는. 그래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려면 힘을 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힘이 바로 구심력이라고 부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구심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고, 그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R 오메가 제곱이었죠. 그래서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R 햇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그래서 여기 요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금 회전하는 원판이 있어요. 근데 이 회전하는 원판에 공이 하나 놓여 있는데, 이 공이 이제 스프링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전을 하는데 이 원판하고 똑같이 회전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스프링이 당겨줘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런가? 자, 이 밖에 있는 관성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이 공이 회전을 하고 있죠.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운동을 하려면 구심력이 작용해야죠. 그럼 이 공이 구심력 작용 안 하면 원판은 굴러가고 공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원판을 따라 돈다는 얘기는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이 스프링에 가해주는 탄성력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이 물체는 원운동하는데 이 탄성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원운동한다 라고 이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이 회전 원판과 같이 회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원판이 돌아요. 도는데 이 공은 어떻죠? 예, 정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같이 원판을 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프링의 탄성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죠. 근데 스프링의 탄성력은 작용하고 있는데 왜 이쪽 방향으로 가속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탄성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힘이 이제 바로 원심력인 거죠. 그래서 내가 회전하는 좌표계를 쓰면 모든 물체가 이 회전하는 그 좌표계의 가속도가 그걸 이제 원심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R 오메가 제곱만큼의 가속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 가속도의 방향으로 이제 이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심력은 이 비관성 좌표계인 회전하는 좌표계를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관성력인데, 이거는 질량 곱하기 원심 가속도인데, 원심 가속도의 표현은 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R 오메가 제곱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일단 방향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오메가는 좌표계의 오메가예요. 이거는 이제 물체가 회전하는 오메가고, 그죠?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의 오메가는 이 물체가 돌아가는 속력이 아니라 좌표계가 돌아가는 속력이다. 내 좌표계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좌표계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저만큼의 이 원심력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나 관찰자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돌고 있으면 이만한 이 원심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자, 앞에서 관성력은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관찰자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원심력을 받죠. 근데 그 원심력을 중력이 뭔가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회전 목마를 탄다든지 이렇게 돌아보면 이 중력의 방향이 아랫방향이 아니라 이 뒷방향으로도 약간 섞여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심력과 구심력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두 힘은 완전히 다른 힘이에요. 성격이 다른 힘이에요. 그래서 일단 적용되는 좌표계가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관성 좌표계에서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힘이에요.
원심력은 내가 회전하는 좌표계를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관성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힘이다. 근데 이거를 가끔 그 혼란스럽게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원심력은 구심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럼 한 좌표계 내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심지어는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심력과 원심력은 다른 좌표계를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차이,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하면, 그냥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되는 힘이다 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심력 이만큼 받는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받는 원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아까 그 앞에서 각속도 구해놨죠. 10의 마이너스 5승/세컨드 정도 되더라. 이게 너무 작아서 사실은 이 적도, 그러니까 적도가에서 제일 클 텐데, 왜냐면 반지름이 여기가 더 크니까 계산해 보면 0.034m/s 제곱 정도가 이 원심 가속도 크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력 가속도에 얼마나 되냐면 이제 0.35%.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도가 있으니까 조금 줄어들죠, 반지름이. 그래서 0.027 정도 됩니다. 조금 작죠. 어쨌든 이 지구 자전에 의한 이 원심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의 뭐 한 0.3% 정도밖에 안 돼서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원심력, 그 중력하고 구별을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력의 방향이 살짝 바뀐 것 정도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심력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중력 때문인지 원심력 때문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네, 그런데 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이 원심력 말고 이 코리올리력이라는 이런 힘이 또 작용해서, 그러니까 이 힘은 관성력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 좌표계가 회전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리올리력은 이 크기는 물체의 속도와 좌표계의 회전 각속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물체의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에만 작용한다 하는 거고,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 회전 방향의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반구에서는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이 속도 방향의 오른쪽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 코리올리력이 작용한다. 남반구에서는 회전 방향이 바뀌니까 이제 그 속도 방향의 왼쪽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왜 작용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옆에 이제 이런 이 이미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자, 비교해 보는 거죠. 지금 이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이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빨간 점에 표시된 거를 이제 관찰자라고 해봐요. 이게. 근데 내가 밖에서 먼저 관찰을 해보면 이 원판이 회전하는데 공이 이렇게 아무 힘을 받지 않습니다. 힘을 자꾸 그냥 움직인다 그래봐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그럼 내가 이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그냥 공이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똑같은 상황을 원판과 같이 회전하는 사람이 본다 그래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죠? 가만히 있는데 공이 이렇게 가면서 옆으로 휘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 마치 힘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같고 그 힘을 이제 이 코리올리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설명하면 잘 느낌이 안 올 테니까 이 코리올리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실제 실험하는 거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코리올리력이 왜 작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이 코리올리 힘이 왜 작용하는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코리올리력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푸코의 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이제 실험실에서도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이름이 뭐 푸코라고 붙었다 그래서 특별한 진자인 건 아니고 그냥 뭐 보통의 진자와 다를 바는 없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진자의 줄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해놨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 코리올리 힘의 작용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그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진동면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가 이런 거는 이 위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도에서는 이 효과가 없고 이제 극에 가면 이게 이제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하는 걸 이용해서 이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실 규모에서는 그 코리올리 힘의 효과가 이제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그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약간 좀 큰 스케일, 이렇게 아니면 아예 전 지구적 스케일로 가면 이 코리올리 힘의 효과를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쏘는 대포 같은 경우에도 이 코리올리 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예정했던 그 방향보다 약간 벗어난 곳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또 그거 말고 또 코리올리 힘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데가 이 대기의 순환 때문에 일어나는 그 바람한테 미치는 영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구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이 지구에는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부는 바람이 있죠.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 이제 적도 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적도는 상대적으로 이 태양빛을 많이 받죠. 그러면 이제 공기가 데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갔던 공기가 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 북위 30도 또 반대쪽에는 남위 30도 지역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이 지역은 공기가 좀 부족해지겠죠. 적도 지방이.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압력이 높은 곳 그래서 이 쪽에서 공기가 올 테니까 이게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그러니까 이 30도 부근에서 적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북풍이 되겠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런데 이 자전하는 것 때문에 이 코리올리 힘의 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면 오른쪽 방향으로 코리올리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방향이 조금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풍이 아니라 이제 북동풍이 되고 이제 이 바람의 이름이 이제 북동무역풍이 됩니다.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불겠죠. 남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불 텐데 남반구에서는 이 속도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남동무역풍이 이제 불게 됩니다. 이 비슷한 현상이 이 30도와 60도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30도에서 내려온 바람이 이 남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도 가죠. 그래서 이 북쪽으로 가는 이제 북풍이 부는 거죠. 아이 참 남풍이. 근데 이 남풍도 이렇게 가면 코리올리 힘을 받겠죠. 이쪽 방향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이제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극지방에 가면 이제 극풍이 부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리올리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코리올리 힘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기 나온 무역풍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겠죠. 편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구대륙, 그러니까 유럽과 이제 신대륙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배라는 게 무슨 기관, 엔진을 달고 있던 게 아니니까 순전히 바람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꾸준히 불어주는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무역풍과 편서풍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부는 바람이 있어서 이 이제 신대륙과 구대륙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대륙에서 신대륙을 가려면 그러니까 이 무역풍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 편서풍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 때와 올 때를 위도를 달리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경험으로 다 알아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거 이해, 왜 그러는지는 몰랐지만 이제 다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근대 과학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원운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게 원운동은 가속운동이라서 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을 이제 구심력이라고 한다라는 거 배웠고, 그다음에 구심력과 원심력이 이제 어떻게 다른 힘인지, 그래서 회전하는 좌표계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